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대법원 판례의 추론 방법을 인용하여 한번 이 사건에 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 자체를 제가 언급하거나 기타 살인 사건에 관한 법적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쟁점을 파악하고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까지 파악을 해야 하지만 언급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 점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이다. 이 정민 사건에서도 친구와 정민이가 사망하기까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3시 31분 떨어질 때 단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4시 40분에 익사하는 모습이 발견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시 31분부터 4시 40분 사이에 정민과 친구는 함께 있었던 단 두 사람, 즉 유일한 사람입니다. 둘이.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민이가 자살하였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런 판례를 일단 저쪽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그 법률 지식을 아시는 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그런 사실을 가공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살하였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가 돼야 돼요. 평소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살하려고 했던 뭐 일기장, 편지, 노트, 여러 가지 이메일, 그다음에 증인들, 그걸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우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민이는. 오히려 할머니하고 행복했던, 열심히 더 살고 더 잘할게요라는 편지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자살했을 가능성은 정민이 아버님께서 사건 당일날 친구가 묻지도 않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 때 우울해했다, 뭐 이런 할머니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이런 부분이 정민 아버님께서 법정 가시면 다 증언을 하게 되는데 법정에 못 가게 하려고 지금 내사종결하는 거 아닙니까?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 목격자 부분은 신의 한 수에서 밝혔듯이 11명의 추가 목격자가 있는데도 아무 조사도 안 하고 이 7인의 낚시꾼만 조사했다라는 거. 그리고 7인의 낚시꾼 자체도 문제가 100가지는 넘습니다. 100가지는 넘고 4시 39분이라고 하는 새로이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분은 조사도 안 했어요. 강비탈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시간대를 보십시오. 4시 39분, 4시 40분. 이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이 사람을 조사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범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따라서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양말을 뭐 자살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양말 끝에 보시면 한쪽 끝을 보시면 진흙이 안 묻어 있어요. 이건 또 많이 아시는 분일 거예요. 사진에도 구글에 떠 있습니다. 정민 양말을 보면 한쪽에 발목 부분이 하얗습니다. 진흙에 빠졌으면 모두 새카매야 되는 거죠.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제3자의 살될 가능성도 없죠. 단둘이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지점이 언덕에서 떨어진 3시 31분부터 언덕에 떨어진 이 부분이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 측은 의미 없는 거예요.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3자가 다니지 않는 거예요. 거의. 이런 거를 사실 억울하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보통 피고인들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블랙아웃 주장이 무폭권 행사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3자에 의해서 살해될 가능성은 경찰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외력의 흔적이 없다. 이것도 국가에서 발표하기를 특별한 외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것도 자충수가 되는 거고요. 타살되었다면 일단 가정한 다음에 독극물에 의할 가능성밖에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력에 의한 흔적, 이게 물리적 힘의 작용, 그 다음에 독극물에 의한 사망, 이게 생화학적이라고 합니다. 영미법에서도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물리적, 그 다음에
생화학적. 제가 신체적 접촉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 영상에서. 그래서 외력의 흔적도 없다라고 국과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독감물에 의해서 사망 가능성이 가장 커서 독감물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독감물 검색하고 포기했음. 그래서 살인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추론하고 상식적이죠, 굉장히.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거나 살인사건을 소개하거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본다. 우리 정민사건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외력도 없고 몸에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독극물 부분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니까 국과수에서도, 그러면 남는 게 뭐죠? 이래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들 만나기 전에 친구가 무심코 했던, 그 어린 나이에 정민 아버님께 무심코 했던, 정민이가 하늘에서 주운 선물인 그 무심코 했던, 그리고 이제는 그쪽 변호인, 경찰, 그알, 기존 언론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정민이 언덕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이 사실, 이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미 여기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체를 두고 객관적인 물증을 두고 객관적인 증거를 두고 해석하는 싸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인이 무서운 거고 진술 증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민이 떨어졌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떨어졌다라는 거 인정해버린 거죠. 자기도 거기에 손을 댔다라는 거 인정한 거죠. 신체적 접촉을 인정한 거죠. 3시 31분 떨어지고 4시 40분 설령 인정해 주더라도 그 사이에 정민이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단둘이 있었고 외력도 없고 독극물도 없고 제3자의 것도 없고 돌연사 가능성도 없고 자살할 가능성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떨어져가지고 치명상 입은 정민이를 구조하지 않은 겁니다. 이 친구가. 간단하죠. 제 치밀한 논증은 제 영상에 올렸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오늘 이 대법원 판례만 보도 간단히 상식적으로 보는 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